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팍팍한 산 속에 드디어 코로나19가 기승을 떨치면서 새로운 방역 체계가 설립이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아주 깊은 불편의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통을 이겨내고 참으로 행복하고 깨끗한 공기에서 살 수 있는 누구나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갈구하면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저희 당대표와의 현장 토크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또 여전히 좋은 활동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당의 이정은 홍보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국민들과 또 당원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마다 이 사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뭐 딱히 지난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진 문제로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만 저희가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단시간에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이따 당 대표님 모시면 여쭤보고 또 어떤 답을 구해보겠지만 아주 창피하게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참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점점 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거리에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만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 아이 오는 소리도 많이 멈췄고요. 어쨌든 우리 당 대표님과 함께 명쾌한 답을 한번 오늘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월 초에 광주를 다녀오셨고요. 또 대전 여기에도 다녀오셨는데 그 현장 모습, 숙연한 모습 한번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당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경희 통일한국당 당대표의 5.18 민주운동 희생명령 중화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 97년도에 이장을 다 했고 2002년도에 국립묘지로 승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 그 당시 이제 5월 사태 네네.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이 네. 165명. 네. 네. 이후에 부상을 당하셨거나
구속되셨던 분들이 이후에 돌아가시면 또 여기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라고 인정되신 분들만 5,800여 분 돼요. 5.8년. 5.18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언론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수사회부를 통해서 이 상황을 알렸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의 뜻을 기리고 싶고 해서 연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11분이셨거든요. 고아의 신분으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분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분들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상황이에요. 있을 수 있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이름을 찾으신 분이에요. 지금 생불자라고 신청을 하셨던 분. 500몇십 명 중에 네. 못 찾았던 그분 중에 네. 이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11분이 그렇게 매치될 수도 있겠는데? 11분까지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매치되진 않고요. 네네. 네, 다. 몇 명은 다- 매치될 수 있겠어. 네. 한 분만 찾았어요. 한 그래도 분만 찾아가지고 이분은 그냥 무명열사로 있다가 지금 올해.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그런 또 사연도, 안타까운 사연도 있네. 네. 그래서 800여 분의 희생자 중에서 이제 네. 4,000여 분 는 지금 이제 이제 더 들어오셔야 돼요. 네. 다만 하고 가시는 많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시간적으로. 기록관을 한번 봐야 돼. 역사책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됐나요? 한 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 국민묘지와 민주화묘지를 같은 모습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녀오시느라고. 이번에 그 다니시면서 또 자서전을 내시고 북콘서트도 하셨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는지요? 네, 송황리의 전국 투어 마쳤습니다. 그저 책 이름이 어떠고 좀 궁금한데요. 예. 이경희 자서전 통일한국의 집을 짓다라는 그 제목의 책인데요. 네. 지금 제게 생업으로서 그 사업을 하는 빌딩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이경희, 그리고 통일한국의 집을 짓는 또 삶의 두 개의 집을 짓는 그 삶을 기록한 글인데요. 네. 어떤 전국에서 아주 송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역시 우리가 통일한국당이고 대표님께서 청년 시절부터 가졌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네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좀 드리시죠. 도표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져서 아마 올해 예측으로 0.81명까지 이제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저출산의 해결 방안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여기서부터 한번 말씀을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군요. 저도 지금 어제 최근에 그 뉴스와 신문을 보고 네. 알게 됐는데 여기 도표를 보면 네. 근데 이런 거 준비해 예, 제가 좀 지금 출산율이 그 OECD 국가 중 최하위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맨 마지막에
네, 2025년 지금 1.17명에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너무 급격히 그러네요. 감소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출산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천문학적 숫자를 쓰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겠네요. 네. 실제 2018 문재인 정부 2018, 19, 20년 네. 계속 그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청년을 위한 어떤 그 청년 지원을 천문학적 그 금액으로 예산으로 하고 있고 엄청나게. 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네. 육아를 위한 그 복지를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의욕이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2025년 예상이 0.52명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통계청 그 발표에 의하면. 0.52.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그 나라의 인구가 지금 올해 드디어 감소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는 작년에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이 2021년도예요. 원래 예상은 2028년서부터 줄어든다고 예상했었는데 네. 한 7년, 8년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그 인구 감소의 쓰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시계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다. 모래시계가 자꾸 모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그 상황이고 지금 솔직히 5년, 10년 전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내놔도 정책을 내놔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하고 그리고 그 병역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공동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 심각한 위기를 제대로 아직 그 정치권에서부터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지금 동시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선배 세대가 이루어왔고 그 우리 동시대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그 청년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출산 지원, 육아 지원, 의료 지원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지만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파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정광석과 같은 파격적 지원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통일한국당이 그럼요. 예, 좀 같이. 어차피 대한민국을 새로 새 판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네.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면서 이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대표님은 항상 젊은 그 2030 세대들, 특히 대학생들하고 소통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도 우리 대학생들하고 아무 말 때리게 하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친구들 말은.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노력 어느 정도 하면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집을 사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뭔가 나라에서 또 사회에서 보육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럴 엄두조차도 못 내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사실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특단의 대책 중에 이 통일 문제도 사실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와 인구 문제, 또 보육 시스템, 또 청년들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국방비로 지금 한 그 국가 예산의 12% 13%를 쓰고 있는데요. 한 60조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출산 육아 지원이나 우리 청년과 아이들의 그리고 그 복지에 노인 복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그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야 되고 바닥서부터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이란 부분도 통일한 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새로운 더 커진 그러네요. 집을 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저출산 문제, 노인 문제, 이 인구 문제는 우리의 병역, 우리의 자유, 인권, 복지와 직결됩니다. 그 외교, 국방, 사회문화, 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일한국을 만드는 그 대한민국의 새판짜기의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인구 문제 해결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년 이상 동안 역대 정부에서 정말로 매년 10조, 최근에는 20조, 30조까지 매년 이렇게 출산 그 육아 문제, 노인 문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기성 정치권은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위임을 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난 20년 이상 동안 현재 정치 그룹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권력만 더 쟁취하고 권력의 맛만 더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영. 그래서 네. 우리 통일한국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새판짜기를 통해서 그 인구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전 정권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 양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거 출산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고 소득이 낮은 젊은 층들이 아이를 포기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억울해 죽겠어요. 해결 좀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너무 심화되고 있죠. 과거에는 우리 어려워도 아이를 좀 낳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그 태어나실 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세밀하게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그 통일한국당의 정책에 국민 기본 주택, 국민 기본 일자리, 그리고 국민 기본 소득의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신혼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부에서 그 계속해서 청년을 지원하고 어떤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하고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냥 그 공공주택을 뭐 좀 특별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것이 나의 직장 옆에 있는 직주 근접이 되는 집이 아니면 그걸 얻을 수가 없고, 뭐 왜냐면 2시간 거리에 집에서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임시 땜빵식으로 5년짜리 정권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10년, 20년의 장기 정책으로 접근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5년짜리 정권들이 정책을 펴면서 그냥 잠깐 청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그 뭐 좋아요, 말은 좋아요. 공공주택 제공, 신혼 주택 먼저 공급.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20년 동안 촘촘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폈다면 지금쯤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인구 합계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조금만 합리적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지난 20년 동안의 정치 그룹은 이 인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주거 문제, 청년의 취업 문제, 그리고 노인의 일자리 문제, 어떤 노인의 복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우리 통일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면서 네.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민을 얘기하고 빈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주겠다 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경제를 옥죄면 옥죄일수록, 기업을 옥죄면 옥죄일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그 근본적인 골격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꾸 시장을 옥죄고 기업을 옥죄고 뺏어서 갖다 준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 경제 주체들이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설비 투자 안 하죠, 고용 안 하죠, 해외로 나가죠. 네, 해외로 빠져나가죠, 네. 이민 가겠다는 사람 자꾸 늘어나죠. 네, 예. 이게 뭡니까 나라가 좀 지금 아주 그냥 좀 판이 깨지는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지금 파탄 나고 있는 지경에까지 왔어요. 이정원 시장께서도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으실 것 같고, 또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네. 사실 이런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도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이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간 거죠. 네. 네, 올라가면서 저희 동네에 사실은 그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어린이집은 항상 대기를 해서 가야 할 정도였는데 혹시 은평구신가요? 네. 아니 알고 있는 건데 아, 예. 여기 좀 쉬는 부부들 많죠. 네,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많았어요. 많았죠. 근데 지금 저희 그 집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다 이사를 하고 정말 그 좀 나이 드신 이제 노년층들만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다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 저희 어린이집에 가면 저희 또래 지금 6살이거든요. 몇 명이서 하냐면 5명이 있어요. 한 어린이집에 네, 아니 그 6살이 5명이에요. 여섯 살이야. 야, 참. 이렇게 심각해요. 17명씩 하던 반이 원래 은평구가 좀 인구 밀도가 높고 네. 그렇죠. 그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네. 네. 아이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았어요. 지금 아이 우는 소리가 이제 사라졌다고. 아예 없고요. 동네가 그렇게 조용하고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진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가 참 조용하긴 하나 그분들이 참 그 하루하루를 되게 의미 없게 보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날이 춥거나 덥거나 이제 그 집안에서 혼자 외로우시니까 자꾸 이제 그 집 앞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동네 곳곳에 보면 이렇게 우두커니 계단에 앉아 계시거나 의자 놓고 앉아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고령화가 이게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도 참 문제다. 여러 가지가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너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정확히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고령화가 지금 너무 이제 심해지고 있잖아요. 아, 고령화. 네, 그분들의 일자리, 그분들의 어떤 복지. 그걸 저는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17살서부터 통일한국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거든요. 좀 상당히 좀 큰 꿈을 키우고 꿈을 20대, 30대, 40대에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예.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렇습니다. 예. 꿈은 꽉 쥐고 있습니다. 예. 꽉 쥐고 있는데 예, 예. 꿈 꽉 쥐고 있는데 저도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그 삶의 질을 높여줘야 돼요.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의 질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노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낮아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아, 재테크를. 이게 뭐냐면 젊었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열심히 노동을 하면 부동산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이 95%예요. 네, 네. 네, 실제 우리가 펀드를 알아요? 아니면 뭐 저기 어떤 뭐 비트코인. 채권을 알아요? 네, 네. 뭐 코인을 알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70% 이상이 부동산이고 20% 정도가 주식이고 예. 자 그러면 국민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과 주식이 90%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나 지금의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죄악시하고 주식 투자를 죄악시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 국민들이 계속 그냥 노동에서 번 돈을 뺏기고 있어요. 예, 그냥 그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뺏기고 있는 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이거든요. 아, 그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원래 국민 그 정부에서 그 국민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식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합법적으로 국민들이 노동해서 번 돈을 재테크 하려고 해도 뺏어가는 구조예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가져가죠.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그 관망하고 있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우리 국민들을 노후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 대책을 신경 쓰고 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 역할인데 그 역할을 역대 정부에서 못 해왔어요. 네. 단지 좀 제가 보는 그 노인의 어떤 일자리나 노후의 안락함, 삶의 질은 노인의 삶의 질은 평소에 국가에서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재테크를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 일한 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서 재테크를 제대로 해서 안락하게 미국의 노인들이나 유럽의 노인들이 크루즈 타고 다니고 그리고 휴양지 가서 막 한 달 두 달씩 그 살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많은 노인들이. 예. 근데 왜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계속해서 아니, 독거 노인으로 살고 일해야 됩니다. 예. 또 일을 해야 되고 네. 70, 80이 돼서 또 일을 하고 예.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저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우리 통일한국당의 역할이에요. 네. 지금의 그 정당들 더불어민주나 뭐 국민의힘이나 이 정당들은 절대 우리 국민들의 재테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통일한국당은 국민들이 노동해서 번 돈으로 재테크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이 있는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통일한국당이 바닥서부터 대한민국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네. 자, 우리 방송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 질문과 또 그것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슈퍼맨 리더라에서 이제 사유리 씨가 이런 미혼모 문제 나왔는데 사실 이 저출산의 이유 중에 뭐 부동산 문제든 또 일자리 문제든 많지만 여성들의 그 의식 문제 또 젊은 청년들의 아빠가 되려가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굳이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느냐는 듯이 뭐 저희가 태어날 때하고 완전히 다른 의식 세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에 같은 경우 놀라운 사실인데 비혼모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진짜. 네, 진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2018년 기준 2.2%. 네, 그게 안 돼요. 네. OECD 평균이 40.7%래요. 네.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문화적 차이입니다. 네.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지 부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좀 개혁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17살 때부터 통일한국을 만드는 네. 대한민국 그
새 판을 짜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32년을 왔잖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기성 정치권에서 보면 비혼 출산을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네.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을 앞에서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는 비혼 출산을 할 수 없는 규제 법률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예. 지금 그 베이비박스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여기 관악구의 한 교회 목사님이 아, 네.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베이비박스도 없애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저기 책임감 없어진다고.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인구 늘려야 되고 출산율 늘려야 된다면서 자꾸 규제 만들고 지원 안 해주고 좀 낙태하게 만들고 낳은 아이도 또 버리게 만들고 네.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출생 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유럽의 그 어떤 그 정책,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이 비혼 출산이 40.7%가 된다는 얘기는 네. 뭔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혼 출산모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렇게 쌈박질할 시간에 네. 가서 OECD 국가들의 그 제도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그 정책에 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부나 대통령은 계속 출산율 떨어지고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정신들 못 차리고 네. 그냥 계속 쌈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기 위한 네. 통일한국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새 판을 짜서 그 OECD 국가에서 비혼 출산이 40.7%라면 우리도 또 그 제도를 가져와서 인구를 늘리고 네. 출산율을 늘리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의식도 좀 네. 바뀌어야겠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예로 그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네. 베이비박스를 다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비혼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에 못하게.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으면 국가에서 관리해서 키우는. 솔직히 지금 그 복지 예산이나 돈을 쓰는 규모를 보면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케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밖에 없는 베이비박스도 없애라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나 있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단은 우리가 좀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어떻게 그 태어난 아이들인데 좀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 엄마 뱃속부터 요람까지 대한민국의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예. 우리 통일한국당이 지킨다. 새로 새 판짜기한 통일한국의 국가가 지킨다. 이런 좀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복지 체계도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막 이런 지금 이제 국방비 예산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국방비 예산을 빼고도 저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 네. 이쪽으로 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네.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하루 안에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답변을 대표님께 막 들으니까 네. 또 막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너무 할수 부족한 없고. 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솔직히 우리가 진짜 그 하루 이틀 3일 4일 꼬박 끝장 토론을 해도 네, 한번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좀 우리 국민들이 5,200만이 같이 모여서 그거 봐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거 아니 5,200만 반상회를 열어서 네. 5,200만이 머리를 맞대고 네, 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오늘도 흥분하셨어요. 제가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이게 이 복잡한 문제를 짧은 시간에 편성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다 이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겠다라는 국민들과의 약속이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그동안 뭐 북콘서트도 하시고 또 그 민주묘역도 갔다 오시고 국립묘지도 다녀오셨는데 이 12월달 상당히 바쁜 시기고 국민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일정과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 듣고 방송 마치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오죠. 우리가 좀 축복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해는 2020년 새해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내가 노동해서 번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그 시장 경제에 맞춘 나의 재산을 키워나가는 그 행위가 죄악시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결혼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다자녀일수록 국가에서 일자리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의료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혜택을 교육 혜택을 더 주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나라.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젊었을 때 노동한 그 번 돈으로 재테크를 잘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재테크를 잘해서 노후가 안락한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있는 미국의 노인이나 일본의 노인이나 유럽의 노인들보다 더 잘 사는 더 혜택을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2022년에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 통일한국당이 국민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기성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통일한국당이 근본적으로 새판짜기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여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얘네들은 참 둘이 때 행복하겠네요. 여기 한 명이 빠진 그 혼자 형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생이 생겨서 통일 대한민국에서 통일 한반도에서 마음껏 넓게 뛰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통일한국당이 저희 당대표님과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낭독했지만 언젠가 이런 제3의 세력들이 국민 여러분들을 정말 놀라운 변화로 따뜻한 복지국가 아주 더 큰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